이번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소스의 전체적인 구조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편한 거였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상호작용을 쉽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하나의 예인데, 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체들이 나열이 되고요. 세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예요. 그래서 시간이 여기서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면 오브젝트 라이프 라인이 있어요. 오브젝트 라이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과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사각형은 객체를 나타내요. 그리고 점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라이프 라인 상의 표현이 되고요. 어떤 형식으로? 직사각형의 형식으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현재 객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렇게 실선만 있으면 아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이거는 객체를 뜻해요. 객체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요청과 응답에 대한 표현. 맨 처음에 했을 때 객체가 있고 라이프 라인이 있고 이 객체가 활동하는 시간, 액티베이션 박스가 있었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하나의 객체에서 시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하는지 이것만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시간 순으로 알아보기가 쉽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객체가 있고 이 객체에도 이렇게 액티베이션 박스가 있을 거고 각 객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는지, 언제 보내고 언제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게 동기 메시지와 비동기 메시지, 이 두 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동기 메시지와 비동기 메시지의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동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고 다른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어떤 요청을 보내서 그 결과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을 보낸 다음에 요청을 받을 때까지 이만큼의 시간을 동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받는 시간이 아주 작으면 사용자는 그걸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이 굉장히 길면 사용자는 이 결과를 그대로 기다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 시간이 긴 경우에 사용자에게 아무것도 표시해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다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 메시지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요청을 보낸 시간과 받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이거에 대한 처리를 사용자가 기다리도록 로딩 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비동기 메시지는 동기 메시지 대비 요청만 보내고 그냥 자기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받는 거는 보낸 이 객체에서 스레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과 응답 시간이 굉장히 긴 경우는 이 비동기 메시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짧을 경우에는 이 동기 메시지를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동기 메시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비동기 메시지는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사용을 하진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오브젝트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끝나고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자체적인 이 자체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자체 메시지가 발생한 그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바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반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 하나의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로 요청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쭉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낸 오브젝트 쪽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보내는 거. 결과를 반환하는 게 이 반환 메시지예요. 이번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스타 UML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UML을 실행시켰을 경우 기본적인 화면에서 어디에서도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아이콘이나 노테이션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스타 UML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모델 메뉴의 Add 다이어그램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 위쪽에 인터액션 베이직 이렇게 해서 라이프라인 그리고 각종 메시지 화살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액티베이션 박스는 없어요. 액티베이션 박스는 이런 메시지들을 내가 생성을 시키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그인 기능을 한번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볼게요. 로그인 같은 경우에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와 서로 통신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B.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객체로 나누어지겠죠. DB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서로 통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이 될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여기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값을 추출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디 값을 이용해서 DB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패스워드 값을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DB 쪽으로 전달하면 DB에서는 패스워드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전달한 패스워드와 DB에서 전달한 패스워드를 비교를 해서 로그인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별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전달하겠죠. 이게 로그인에 해당하는 절차고, 이거를 그대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객체를 3개를 생성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DB. 여기에 있는 이 라이프라인이 액티베이션 바가 이 위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짧겠죠. 그러면 밑에 이렇게 해서 늘려주면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전달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도 되고,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메소드를 콜하는 걸로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전달된 여기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각각 추출을 해내야 돼요. WAS에서. 그러면 이거는 WAS 오브젝트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셀프 메시지를 생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생성된 그림을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달받은 메소드가 다 끝나고 해당 아이디 패스워드 추출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달받아서 WAS에서 콜되어진 메소드가 여기에서 끝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에서 리플라이 메시지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결과값을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있는 이 액티베이션 박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이거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아이콘이나 노테이션들을 지울 때는 여기에서 그냥 딜리트를 지우면 안 돼요. 모델 익스플로러에 있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딜리트 프롬 모델 이렇게 지워야 돼요. 여기에 있는 메시지처럼 선택하고 딜리트 하면 이렇게 아예 모델에서 지울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울 때는 이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지워야 돼요. 그래서 셀프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호출을 해준 요거를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되어서 호출해준 이 메소드 안에서 다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분리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한 걸로 호출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런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넣는 것도 좋지만, 해당 기능에 메소드가 있으면 그 메소드명을 적어주는 게 내가 구현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내 문서를 볼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WAS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값을 전달받아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추출해내는 이 메소드가 getUserInfo라고 하는 메소드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클릭하고 여기 프로퍼티에 네임에 있는 데다가 getUserInfo 이런 식으로 하면 메소드 명으로 표시가 되죠. getUserInfo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을 추출해냈어요. 그러면 아이디 값을 DB 쪽으로 전달해줘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DB에서 얻어와야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메시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WAS에서 DB 쪽에 있는 어떤 메소드나 기능을 콜하는 거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만 지금 자바 같은 경우에는 DB 쪽 메소드를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ID 전달이라고만 쓰고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패스워드가 전달이 돼 있죠. 그러면 리플라이 메시지로 PW 전달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DB로부터 전달된 PW를 추출해내는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메소드의 호출은 WAS에서 이루어지므로 여기 있는 셀프 메시지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DB로부터 전달된 패스워드를 추출해내는 메소드의 이름을 getPW라고 한다면 이 셀프 메시지의 프로퍼티의 네임에다가 getPW 이렇게 명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DB로부터 전달된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패스워드를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같으면 로그인 성공, 틀리면 로그인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것도 역시 WAS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셀프 메시지를 추가하고요. 두 개의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compare pw라고 한다면 셀프 메시지 선택하고 프로퍼티의 네임에다가 compare pw 이렇게 명시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비교한 거를 맞으면 성공, 틀리면 실패,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달된 이 시점부터 끝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라이 메시지로 로그인 결과 전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